이분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 심각한 기자들이 많아요. 이 기자를 또 때리는데 이분만한 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경제 관련해 가지고 또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예. 이름부터가 경영입니다. 예. 근데 이분 유튜브 보면은요, 이 손에 땀을 쥐게 해요. 네. 하도 화를 내가지고. 잘 들어! 뭐 계속 잘 들으래. 귀가 뻥 뚫려요. 뻥 뚫립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이 평소에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 없어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네, 화가 얼마나 많으면 아까 내가 이분은 앉아있고 내가 이게 좀 서 있었어요. 네네. 위에서 봤는데 머리가 다 날라갔어요. 왜 그래? 네. 최경영 기자 박수로 맞아요. 네. 네. 이분은 대단해요. 네, 오늘은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 화내지 않습니까? 오늘 화낼 만한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꼭 참습니다. 참습니까? 근데 저렇게 참는다고 하시고 화내는 거 제가 다 직관했었죠. 진정한 변혼 동물입니다. 이분은 친소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네. 그건 맞잖아요. 친소 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최경영 TV 뭐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과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론과 비판이 흔들리진 않아. 그리고 제가 뭔가 팩트가 잘못됐으면 네. 바로 이제 머리 긁적이면서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과도 합니까? 네, 사과 바로 해요. 훌륭한 이건 자세네. 최웅님이랑 비슷한데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화 안 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큰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유튜버 따뜻한 박수로 오랜만에 맞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예. 지났으니까 이제 좀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누구처럼 뭐 바닥에 드러누워서 반항 이런 거 없이 얼른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신 거죠?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하셔서 잘 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일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방진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오랜만에 진짜 네. 시작하면서부터 환하게 웃네요, 제가. 역시 매불쇼가 다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화도 나고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씁쓸한 웃음이 나기도 한 빤스 숙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은 진짜 인간이야야. 그냥 뭐 대통령 치고 뭐가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마. 네. 그냥 인간이야야. 맞아. 네. 윤석열 최악. 최악이야. 빤스 입고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완전히 그냥 거부를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의 추태를 또 자세하게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진짜 단군 일의 최악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윤석열은 단군 일의 최악이야.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너무너무 저는 응원하고 진짜 제가 좀 마음이 쓰이는데 제발 좀 전 대통령으로 고려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 인간 아닙니다, 윤석열이. 제가 2019년부터 일관되게 이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인을 해줘서 여러 가지로 참 윤석열은 공로가 많습니다. 이 꼴까지 보여줄 거는 근데 상상을 이 정도는 솔직히 상상은 이상입니다. 네. 사실 요 기사가 지난 목요일인가 언제 처음 저게 공부한 거잖아요. 요거 금요일입니까? 네. 그때 제가 서초동에서 그 선배 변호사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속보가 딱 뜨길래
그걸 보다가 제가 윤석열이가 지금 속옷바람으로 저 구치소 바닥에서 저러고 있단다 누워 있단다 그랬더니 이 선배 변호사들이 저보다 한 3, 4년 선배들인데 네. 아니 좀 상도 치르고 그랬는데 이제 좀 그런 얘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걔가 그러겠어 그래서 과장인 줄 알았을 거야. 맞아, 아직도 그래. 그렇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예. 아이 무슨 소리야 요즘 특검보고 발표한 거야. 아이 거기다 왜 특검보는 또 왜 갖다 쓰는 이러는 거야. 맞아, 와, 진짜 진짜 그래. 황당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황당해, 진짜 그래. 아직도. 결국 제가 상주지만 참지 못하고 야이씨 정말이야 보여줬다니까. 정말이야. 믿기 힘들지. 네.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더러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좀 어울리지 않게 우리 맹자님이 모든 인간은 원래 선하다 본성이 선하다고 성선설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맹자님, 네. 이 단서가 붙어있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수호지심이 없으면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전제가 있어. 모든 인간은 선한데 그런 놈은 인간이 아니야라고 했어요. 맹자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네. 아니네. 진짜 근데 솔직히 이 자체가 국민들이 모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국민들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변호인이 또 나와가지고 윤석열 모욕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면서 네. 윤석열이가 빤스만 입고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는데 국민을 또 한 번 모욕합니다. 맞아. 예,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변호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그거는요. 윤석열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에 문제가 있고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우려로 인한 거다. 뭐 별의별 단어를 의료 단어를 다 붙여가지고 아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왜 특검이 가자마자 또 주섬주섬이냐? 그러니까. 왜 또 입어? 체온 조절 장애가 있다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도마뱀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변온동물이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게 진짜 이 상황을 미국, 프랑스, 홍콩, 스웨덴 외신에서 그냥 다 받았어가지고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맞아요. 정말 그 대단한 윤석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주변 분들의 그 점잖은 분들의 인식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의 변호인은 나는 또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변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뭐 다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네. 근데 기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자. 네. 기자가 마치 윤석열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 브리핑이 이제 비공개로 바로 이제 또 전환이 됐거든요. 네. 전환이 딱 되자 어떤 기자가 윤석열의 출퇴를 알린 특검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잠깐 좀 정리할까요? 기자가 특검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금 속옷 차림, 바닥에 누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특검의 이 브리핑이 외신에서도 소비될 수가 있다. 공보된 이런 내용이 특검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수위가 정해진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오정희 특검보가 질문 취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기자가 엄중한 사안이니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 특검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묻고 오정희 특검보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했다. 모든 공보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좀 축약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네. 기자가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 망신은 윤석열이 시킨 거지 특검이 시킨 게 아닙니다. 네. 특검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 알렸잖아? 그러면은 특검이 욕먹어야 돼요. 맞아, 맞아. 그렇죠. 다 가지고 예. 그렇죠. 왜 2시간 만에 나왔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기자가 마치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최경영 기자가 이 고무호수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수의도 입지 않은 채라고 특검보가 이야기를 했고 백브리핑에서도 속옷 차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체포를 못했지라는 그렇죠. 그게 제일 거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체포를 못했지에 2, 30분마다 다가서려고 했는데 속옷을 입은 채 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서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씨 범죄 혐의자인 윤석열 씨를 어떤 능멸하거나 모욕을 줄 의도가 여기에 있나요? 가치 판단이 일절 없습니다. 단지 우리 상상 속에 속옷 차림으로 수의도 입지 않은 채 그러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알몸이었나?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속옷 차림이라고 했다면 네. 그건 오히려 보호해주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우리가 체포를 못한 이유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의 2시간 동안 4차례나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고 따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네. SBS 기자들이나 다른 기자들은 합당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A에 맞는 그런 공보 기능입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저는 지극히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특검보가 공보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속옷만 입고 나뒹굴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라고 하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할 걸로 알거든요. 네. 안 입었으면 그럼 어떻게 입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측면이 있죠. 근데 자기들의 보도 과정에서도 보면 소위 취객들을 주친한동 부리고 할 때 그 현장에서 체파해서 이렇게 파출소로 데려가고 이러는 장면들이 우리가 언론에서도 한 번씩 보신 기억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네. 이렇게 형편없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저기 하느라고 경찰들이 고생이 많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익과 그 사익의 형량,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견져보면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좀 알리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결과물로서 이거는 인권보장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간에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시비를 붙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비슷한 논리가 과거에 안창호, 김용원이 지금 거기서 맹활약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멀쩡하게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이한테 모든 절차적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되고 뭐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검 기자, 검찰 출신들이 인권위에 있든 검찰과 결탁돼 있던 언론사 기자들이 특검에 기자실에 가 있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제 공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야, 추태 부렸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태인가 추태가 아닌가에 관한 그 프레임, 그 창틀 바깥에서 공보가 오버했나 오버하지 않았나 이쪽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좋다. 네,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야 진짜 추태네 이렇게 이제 하고 아유 연세도 드신 분이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신 분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 정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걸 꽈서 비틀어서 맞아요. 야 이거는 특검보가 특검이 정치적으로 오바를 한 거야 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하는 거죠.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낮추는 거죠. 조그마한 어떤 몸부림입니다. 네. 그게 투닥거림 같은 명확하고 거죠. 또 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두 네. 분은 필드에서 취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 출신입니다. 네. 두 분 다. 검찰이 뭔가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고 수사를 동력을 확보하려고 할 때 늘 하던 수법이잖아요. 피의자의 어떤 악성의 행태를 이렇게 슬쩍 기자들한테 흘려줘가지고 이 사람 망신 줘가지고 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은 그런 식으로만 늘 봐왔기 때문에 특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의 아. 그런 생각, 그런 네. 걸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꼭 그래서 필요한 정보였다는 거. 맞아요. 네. 정보도 그렇고 이 구조를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하거나 저는 특검이나 앞으로 재판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런 어떤 뭐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거나 보호해야 된다거나 수용자 규칙상 이 사람 함부로 못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 이유는요 공권력대 개인이었을 때 네. 약한 개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그런 맞습니다. 시각으로 보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의 내란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라고 공권력 자체가 거꾸로 인권을 탄압했던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예.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옷 벗고 하고 있는 짓거리도 자기가 아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공권력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개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공권력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가벗고 누워서. 네. 이런 와중에 SBS 임찬종 기자가 이 사태에 대해서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처럼 말씀하신 우리 그 세 분 같은 분들을 아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요때는 화가 좀 나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목 한심한 작자들. 최경영 같은 한심한 작자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뭘 잊고 있었다고 검찰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어봐라. 니들이 지금처럼 난닝군이 메리아스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낄낄거렸을까? 아휴. 아마도 검찰이 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일장연설을 했겠지. 브리핑한 공보관을 경찰이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조국 사태 당시에도 말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박근혜나 윤석열과 관련해 쓰지 못할 만한 기사를 조국에 대해서만 쓴 적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있었던 것도 같다. 적대적 상대에게 저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작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와. 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뭐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가 매우 잘못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조국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짓이야. 혐의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잖아.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네. 또 하나 SBS가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보도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 대표적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하나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어떤 메뉴 먹었나요? 몇 그릇 시켰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찌개류 먹었나요? 아니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 같은 거 먹었나요? 다 알고 있잖아. 레전드짜리죠, 진짜. 이거는 진짜 의미 없는 정보잖아. 심지어. 네.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조국 전 대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오는 거냐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조국이라는 이 사람을 매치 대응을 시켜가지고 지금 마치 이 윤석열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기한 것처럼 혐의 사실에서 비교도 안 되고 다시 한번 강조 내란이에요. 내란. 그렇습니다.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구치소에서 옷 벗고 있었다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지 혼자 있을 때 벗어도 좀 상관없어. 공권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특검에서 이 체포영장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조차도 듣지를 않고 공권력을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네, 혼자 있을 때 벗고 있는 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거 아는데 네.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한테만 유독 반대해. 우리가 윤석열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맨날 윤석열한테만 100번 양보해줘. 그러네. 안 됩니다. 양보 받은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최경영 기자님. 저는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저 그 짤에 나왔던 그 여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SBS의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 뉴스 앵커. 메인 뉴스 앵커로. 아, 그래요? 메인 앵커예요. 예. 아, 메인 앵커요? 그래서 네. 그것도 비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BS도 저 회사에서 보도국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런 짤이 계속 돌고 있고 거의 뭐 한 몇천만 명은 다 봤을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예, 저거는. 저 기자의 얼굴을. 근데 이제 저 기자가 앵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BS는 스스로를 어떤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 여기자를 앵커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썼는가.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찬종 기자가 마치 SBS의 대표 기자인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SBS는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임찬종 기자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올라오잖아. 저봐. 올라오잖아. 그럼 이제 저 근데 올라오잖아. 그만 갈고요. 올라오잖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보가 돼버린 5대3 대드락 오보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때 이 사람이 했죠. 그 대드락 5대3 그렇죠. 대드락. 명확하게 서류나 뭐 어떤 증거 제시도 없이 그렇죠. 그냥 보도를 했고 그걸 SBS가 메인 뉴스로 아주 크게 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SBS의 의도는 진짜 무엇이었는지 내란 보호 목적이 아니었는지도 SBS 스스로 한번 보도국 자신들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임창정 씨도 기자 양심을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오보가 났는지에 관해서는 왜 따로 보도를 안 하는지에 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도 왜 오보가 났는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할 시청자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임찬종 기자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거 유명하죠. 뭐가 있어요? 윤석열이 JF 케네디고 한동훈이 로버트 케네디의 동생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로버트 케네디하고 한동훈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로버트 케네디라고. 쭉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케네디 명문가거든요. 네. 명문가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민주당이죠. 근데 전혀 다른 한국의 보수당의 검사 출신의 지금 알고 보니까 막무가내 무법 천지인 사람을 거기다가 고발 사주 의혹은 아직까지도 댕거링 하면서 있습니다. 아,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발 사주는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관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습니까? 이 있었죠. 기사를 썼었을 때 케네디 가문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대통령 하모니 조화롭게 잘해봐라라는 식의 기사를 썼었을 때는 그런 어떤 의혹들이 없었나요? 의혹이 있었잖아. 있었죠.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찬종 기자는 왜 정권이 바뀌고 그런 아주 부드럽고 좋은 기사를 썼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란 바로 직후에는 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그리고 전체 민심을 흔드는 그런 보도를 SBS는 전면에 내세워서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 네. 그거는 SBS 보도국과 SBS
SBS 전체에 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방송사로 보면 이런 거죠. 방송사로 보면 SBS는 간특한 지상파의 조선일보인가? 간특한 지상파의 조선일보. 안 그런 척, 객관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지만 항상 어느 누군가의 편에 있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거는 보수 또는 내란 극우 세력의 편에 있는. 왜? 아마도 지주회사가 건설회사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렇게 없는 이제 거죠.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저 제작진이 보내온 건데요. 짤에 나왔던 아까 그 이현영 기자. 예, 예. 그분은 그 윤석열 정부 때 앵커했던 건 아니고 파면되고 나서 파면되고 나서 4월 19일부터 주말 앵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예. 근데 그 대단히 정정합니다. 예. 시점과 관계없이 저는 그게 시청자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어떤 시청자들은 상당히 불쾌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같아.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임찬종 기자 같은 사람 뭐 속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자꾸 스스로를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윤석열도 깔 줄 알고 조국도 깔 줄 아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조국 문제로 저 기자는 솔직히 좀 SBS에서는 오히려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앵커로 내세웠단 말이야. 우리는 조국도 까고 윤석열도 깔 줄 아는 언론사야. 근데 이렇게 공정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조국과 관련해서는 저도 비판을 했어요. 당시에 KBS에서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민정수석이 든 거는 그거는 어떻게 봐도 부적절하다라고 아예 오프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정도와 수위와 관련된 건데 비판은 다 해요. 근데 그 비판이 중앙일보나 특히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나 SBS나 대다수 언론들이 했던 그것 중에 오보도 굉장히 많았고 과장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도 지금 비판을 해요.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나 수위가 그러면 뭐 평균적인 이제까지 보편적인 언론의 수위의 비판이었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아니고 무리한 보도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무슨 사모펀드가 무슨 대선 자금용이라고 막 비판하고 김경률에게서도 막 그게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틀린 얘기지. 그런 거 전부 다 오보였지 않습니까? 다 틀린 거지.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나도 비판했어. 나도 비판했지만 그때 당시에 정도와 수위에 맞게 비판한 언론이 맞는 언론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매일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최욱 씨도 죄를 전 죄 짓지 않습니다. 너무 그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요.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거짓말이에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저는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거하고요.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사법적으로 죄를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전혀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지. 근데 조국 사태의 핵심은 사법적으로 죄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저도 매일 죄를 지어요. 수산이도 매일 죄를 짓고. 저는 착하게 살죠. 우리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죄를 짓는 것과 죄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렇지. 죄를 만들었던 지난 4년, 5년간의 역사에 관해서는 사법부, 검찰 그리고 언론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무게만큼 비판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네. 벌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께 묶어가지고 너도 어차피 죄인이잖아. 너도 죄 짓고 살잖아.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나는 처참하더라고. 나는 그런 이번에 식으로 이걸 지금. 꼭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조국 사태 이후에 뭔가 좀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인식이 남아있어요. 그렇지. 예.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썼든 간에 인권이 어떻고 뭐 이런 네. 소리고 결국 나는 조국이 싫어. 그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임찬종 기자를 꽤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법조 기자를 제가 볼 때만 해도 그때는 젊은 기자였는데 이제 어느덧 중견을 넘어서서 이제 50이 넘은 법조의 원로 기자처럼 됐어요. SBS에서. 거의 제일 선배일 거예요.
근데도 계속 SBS가 어떤 공간을 임찬종한테 주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전에 소위 조국 장관 사건 때 나름 특종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을 그간에 제가 이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해본 걸 경험으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 특별히 제 느낌에 SBS 기자하고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좀 느껴지는 잘못된 점이 뭐가 있었냐면 검찰에 공보를 담당하거나 사건 가지고 기자들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놈들의 수법 중에 하나가 동료의식을 자꾸 심어줍니다. 우리가 엘리트이고 당신들도 엘리트. 서울대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정화하는 거다 이런 걸 계속 심어줍니다. 그거를 은연중에 즐겨요 되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가 그 사람과 동급이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요. 또 팀원 느낌이구나. 그렇죠. 중앙지검 3차장이 저녁 먹자고 해가지고 양지열 기자님 저기 뭐 이러저기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역시 탁월하시더군요. 이런 거에서 우월감을 느껴.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이제 법원 검찰에 막 일진이 된 기자들 입장에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발현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시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년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사건이에요. 네. 이거 조국 장관 사건보다 훨씬 전의 일이었고요. 이게 검찰이나 또 언론에 동통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저거를 그 신상의 어떤 그 변동을 일으켰을 때 내가 효능감을 느끼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구속해도 이 사람의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도 그런 게 있는데 손혜원 의원 가지고 그때 무슨 특별 취재팀까지 만들어서 무슨 끝까지 판다팀 어쩌고요. 맞아요. 몇 달을 시끄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소까지 됐는데 다 무죄됐거든요. 무죄됐잖아. 다 무죄되고 뭐 어떤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걸로 벌금 얼마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그 마지막 확정 기사의 보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언론들은 다 무죄라고 나왔거든요. 땅 투기 혐의 무죄. SBS는 어떻게 되죠? 유죄 판결. 벌금 몇백만 원 나온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집어가지고 유죄 맞는 걸 가지고 손혜원 최종심 유죄 판결 이렇게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적대적 상대한테 저급하고 행동하는 임찬종이가 정말 본인이 경매를 한다고 하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런 입장이 일관됐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을 했어야 되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고발 사주 같은 게 윤석열 한동훈이가 적대적 상대에 대해서 가장 저급하고 더럽게 행동한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갑자기 윤석열이가 저급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니까 거기다 갑자기 조국을 왜 소환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이고 진짜 이거 저질이죠. 속상하다. 그리고 아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하나도. 더 심각하죠. 근데 아까 이제 최경영 기자 잠깐 지적을 했지만 헌법재판소 5대3 굉장한 의혹인 게요. 제가 이후에 얼마 전에 취재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사전에 자기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의견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이라는 게 언제까지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의 탄핵이 이게 소추가 된 이후로 마지막 결정을 할 때까지 그 전에 나는 원래 어떤 입장이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걸 조율해 간 게 아니고요. 그런 방식을 쓴 게 아니고 탄핵 결정 있기 직전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의 마지막 순간에 자 우리가 준비가 됐는데 양쪽의 결정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인용 결정문도 만들어 놓고 기각 결정문도 만들어 놓고 인용에 대해서 인용 결정문에 대해서 이의 없죠 기각 결정문에 이의 없죠 둘 중에 뭐가 나가도 여러분은 동의하는 겁니다 라는 상황에서 자 이제부터 손듭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8대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대3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취재원이 누군지는 전 잘 문양배 모르겠습니다. 재판관이에요. 에이? 문양배 재판관이 그럼 그렇게 근거 얘기했어요. 됐다. 근거 됐어. 그러면 네. 이제 임찬종도 근거를 대야 돼. 5대3 대드락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 그때는 근거 제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5대3 대드락이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해. 우리는 아니, 문양배 가지고 끼고 하니까. 당시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었잖아. 내가 머리 깎았잖아. 왜냐면 그때 단독이라고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를 네. 대야죠. 근거가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 근거를 지금이라도 대세요. 그러면. 됐죠?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임찬종 기자가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으니까 말 나온 김에 조국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지명됩니다. 네. 그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70곳 압수수색 때려버립니다. 지명되자마자 70곳. 70곳. 그냥 때려버려요. 네.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
사모펀드 때문에 이거 수사하는 거라고 보고를 한 거야. 사모펀드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 무죄 나왔습니다. 네, 무죄. 그러면 이거 수사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019년 9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국 후보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 가서.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조국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2019년 9월 6일 밤 전격적으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게 사모펀드로 기소한 게 아니야. 네. 표창장 위조로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네. 시작은 없이. 사모펀드였는데 소환도 소환도 없이 그냥 바로 때려버려요. 네. 최성의 말만 믿고.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최성의 말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최성애는 당시 교비 횡령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아, 그 와중에 예, 중요하겠죠. 네. 최성애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최성애와 조카가 통화한 녹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단독 달고 많이 나오던데 이거 사실 4년 전에 다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녹취입니다. 녹취 한번 듣겠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면 위기였다.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하는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순서대로 발부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내가 위기가 있었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조국은 대통령 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나는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면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와 진짜 그 최성애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발언을 막 내뱉어. 조국은 뭐 빨강이다 하면서 어우 막 진짜 와 굉장한 사람이더라고 최성애가. 저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네. 그렇잖아. 네. 사모펀드로 시작했다가 표창장으로 끝난 사건인데 네. 이 아예 잘못된 거지 법적으로만 보면. 근데 뭐 사모펀드뿐만이 아니라 뭐 그걸 이름을 붙여서 조국펀드라고 했다가 대선 자금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맞습니다. 뭐 100억대를 조성을 하니 네. 온갖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하고 1대1 대응으로 비교하는 기자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난 너무 이게 서글픈 거야.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도. 자기 인생을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70, 80 넘어간 그 노정객들이 박정희를 추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을 합리화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50대 기자든 40대 기자든 그 조국 사태를 거쳤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던 기자들이 죄를 지은 어떤 인간에 관해서 일반화를 시키면서 너는 그럴만해 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경영 기자님은 우리 또 사법부 잠깐 좀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빨리 가셔야 된다고 예, 했잖아요. 빨리 가야 불안해서 그러니까 말을 좀 짧게 하세요. 제가 미안해. 예. 네, 미안해. 자, 그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기현이 지금 내란 재판 다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기현 여름휴가 가가지고 2주간 또 휴정입니다. 휴정. 네. 아 진짜 특검이 지금 시간이 없잖아. 특검은. 네. 그래서 제발 좀. 좀 열어줘라. 그 휴정이 웬 말이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2주 동안 휴정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판 했어요. 휴정 없었어요. 네. 예. 그리고 주 4회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기현이는 주 1회 합니다. 그리고 4월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또 휴정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여름이라고 또 휴정하고요. 그렇죠. 명절 때 또 휴정합니다. 아, 명절 때도. 네, 명절 명절 또 휴정합니다. 워라벨이야 지기현. 또 한 번 재판하고 근데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 요청 강력하게 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까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모르겠어. 내렸죠. 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없어.
근데 성격 급한 조이대. 성격 급한 줄 알았잖아 우리. 엄청 급한 줄 알았잖아. 그런데 그 룸살롱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세워라.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지기현이가 이렇게 재판 질의하게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법관 천대엽에게 물어봐요. 국회에서 이 일련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천대엽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 하얗다고 점잖은 거 아닙니다. 말투만 들어보면 천대엽 대법관 점잖해 보여. 맞는 말 같이 보여. 그러나 진짜 심각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 윤리감찰관실인가요? 예. 거기서 지금 조사 중에 있죠? 1차적인 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실하기 위해서 현재 공소시에서 수사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4월 달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재판을 2주간 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때 처장님도 확인해 주셨죠? 지금 혹서기에 여름에 2주간 휴정하죠?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 재판부도 휴정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 사건 재판을 하는데 특검이 겨우 해가지고 6개월 구속을 해가지고 6개월 연장을 시켜놨는데 이것조차 또 허비할 생각입니까? 해당 재판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언을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밝힌 계획이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잘 지키리라 믿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점잖고 머리 하얗고 뭔 대법관이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으니까 얼핏 들으면 말처럼 들리지만 아무 문제 없는데 왜들 그러십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인식차가 커서 어떡합니까? 심각합니다 진짜. 기비진다. 예. 국민과의 약속을 뭐 들먹이면서 아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뭐 김건희 특검 이런 내용은 뭐 저희가 일단 좀 넘어가고 네네.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가 나와 계시니까 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너무 뜨거워. 근데 어려워요 좀. 너무 뜨겁고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또 최경 기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거기다 이제 과세를 하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 예, 그러니까 대주주의 양도세를 매기려면 대주주가 누군지를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뭐 이게 뭐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한 종목에 50억 넣은 사람. 한 종목에. 한 종목에. 50억. 근데 요거를 이제 한 종목에 10억 넣은 사람으로 이거를 이제 낮춘다는 거야. 그럼 대주주가 더 많아지겠네. 그렇지 많아지는 거지. 네. 대주주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많아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세수 혜택을 보는 게 세수 효과가 한 2천억 정도로 예상되나 봐요.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대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다 팔 거다. 주식 안 그러면 하고. 개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다 팔면 주가 떨어지고. 개미들은 손해 보잖아. 이 왜 이런 거 하냐? 5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네. 이해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진짜로. 이게 워낙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요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게 이제 큰 줄기에 하나. 그게 하나. 요거 하나부터 해결하고 갈까 아니면은 분리과세 얘기. 요거 하나부터 잠깐 해결하고 갈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세제 개편안이라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이 주식과 관련된 것만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랄지 다른 것들 소득세랄지 뭐 법인세 물론 이번에 법인세가 24에서 최고가 이제 25%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기업들 상장 기업들 관련한 것들 주식 관련한 것들만 나온 것이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고 해서 퉁쳐버리면 앞으로 이제 그 다른 세제 개편안은 안 할 거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기획에서 뭐가 더 나와야지 좀 알 수 있는 거고 네. 요것만 놓고 보자면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대주주의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이면 네. 그러면 한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지주냐? 그러면 대지주인 아파트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25%를 무조건 내는 거냐? 라고 이제 부동산 세제와 견줘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부터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가 5천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주가 5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디 민주당 토론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가 5천을 가자라는 그 구호보다는 돈의 이동, 가계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집중된 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가는 게 한국 경제, 가계 재정에 아주 요긴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계 자산 구성의 선진화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주가지수 5천이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환타지 같은 거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버렸어. 네. 인식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가를 띄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거는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니고 주가를 물매기는 거네. 그것도 바로 그 관세 협정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요렇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팩트가 그 부자 감세 맞잖아. 부자 감세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당 10억씩 그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한 0.01% 정도밖에 안 될걸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건 맞는데 네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을 때 주식 시장에 주는 시그널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주는 어떤 그 변동성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주가지수 5천은 물 건너갔고 부동산으로 10억 아파트 투자해서 한 몇 년 있으면은 양도세는 거의 없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 동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100억 가까이 양도소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 정도밖에 안 낸 사례도 있어요. 8%면 한 8억 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100억 정도면 이제 25% 당연히 그건 엄청나게 큰 아파트잖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정도 되는 건데 그런 거면 당연히 25억 내야죠.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늘 그 사람들은 케어를 해줬거든. 네.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떻게 케어를 해줄 생각이지?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 문제일 수 있네. 아니 심리 상호 문제. 모순적이잖아. 형평성 문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원래 주가지수 5천이었다며. 근데 부동산 세제는 안 거린다며. 그렇다면 주가와 관련해 한 세제도 안 건드리거나 완화시켜야 되는 게 그 정책 우선순위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니까 금요일 날에 하여간 기관과 외국은 많이 투매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100조 정도 하루에 100조 정도 그 평가손이 났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 거칠지 안 거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천억 거칠지 안 거칠지 모르는 동안에 시장은 한 100조 정도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화나죠. 지금 뭐 코스피 5천을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5천 가는데 뭐 제동이 걸린다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뭐 입증을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아니 이거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 좀 가자. 이게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세대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높아. 서울의 아파트의 보유자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50대 안팎의 분들이 집중돼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소유자의 구성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주택의 보유자들이 1가구 1주택이 한 60% 되는데 서울은 50%가 왔다 갔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들이야. 근데 무주택자들 대부분은 청년 세대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돈을 못 벌어놨으니까. 그럼 너무 높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산 축적을 할 거야? 서울 아파트는 벌써 15억, 20억 돼버렸는데 못 사잖아. 방법이 없잖아. 못 사. 그럼 어떻게? 그러면 주식시장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를 했다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다 국장 들어와도 돼. 주가지수 5천으로 갈 거야. 이재명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뒤통수를 치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주도했던 분이 또 진성준이에요. 진성준 의원이에요. 그러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아재가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아재가 왜 우리 마음에 대못을 박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감정적인 있고요. 부분도 이제 크다. 세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민감한데 민감하지 않게 처리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주식을 너도 하잖아. 네, 주식 투자. 그거 하면 이제 배당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당을 주면은 내가 그게 소득이 되잖아. 네. 근데 너야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이재용 같은 사람은 배당 받아버리면 돈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럼 자기 주식 많으니까 네, 막 네.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 배당 소득이 예를 들어 그 소득세로 잡혀버리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한 세금을 약 50% 가까이 내버립니다. 배당금 받은 거에. 예, 그 소득세로 잡히면. 그래서 이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얘네들이 배당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배당으로 먹은 것은 소득세로 잡지 말고 분리해서 그냥 그 자체만 과세하는 게 어떻겠냐? 얘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해줘야 주식시장에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럼 배당 재미로 사람들 투자하고 막 5천 간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분리해서 과세를 매길 때 이 과세도 좀 낮춰줘야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자기도 배당을 많이 먹을 생각에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된 거야. 그래서 25%로 예상을 했나 봐 사람들이. 네. 근데 뚜껑을 까봤더니 요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더라. 야 씨, 기분 다 상했다. 야 접어라 접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그 액면가로 증선준 의원이 말하는 식으로 이것도 부자 감세 맞죠. 그러나 조금 이면을 들여다보면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는 이게 좀 단계가 있는데 2천만 원 미만인 거면 15.4% 해가지고 그걸로만 퉁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넣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면 모든 거를 분리과세로 퉁치겠다는 거예요. 네? 종합소득세로 넣지 않고. 네. 그럼 15.4%는 원래 2천만 원 미만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 2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거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3억 원 초과 이거 진짜 대주주들 있잖아요. 배당 소득만 1년에 3억 원 초과드리면 보통 이제 이재용 정의상 같은 이재용만 사람들이죠. 얘기하세요. 이재용.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그 재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재벌 2세, 3세들이 지금 산업이 이렇게 쭉 변하면서 우리 1세대, 2세대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65세 또는 노안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십니다. 그러면 상속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지난번에도 이제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한 6조 정도 냈잖아요. 네. 그러면 그 6조를 어디서 조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조중동 매일경제에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달할 방법을 찾아준 거야. 배당세 분리과세 하면은 연납하세요. 배당세 분리과세 연납해가지고 2천억, 3천억씩 받으세요. 그래서 배당세 분리과세로 그걸 좀 깎아줄 거니까 25%로 깎아줄 거니까 그걸로 연납을 한 10년 동안 하시면 충분히 상속세 내실 수 있으니까 주가 억누르지 마시고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마시고 편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괴롭히지 마시고 정당하게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놔두세요. 라는 책칙과 당근 정책이 혼합된 게 당초에 이소영 의원의 25% 아닙니다. 근데 왜 25%냐? 25%라는 이 숫자는 법인세가 25%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세가 25%니까 이른바 이제 오너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이게 배당을 주지 않고 그냥 이 법인세를 그것보다는 25%보다는 원래 덜 내거든요. 실효세율이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지고 내 아들한테 넘겨주면 내 아들이 상속세를 편법으로 은근슬쩍 사실 이재용도 그렇게 많이 낸 게 아니거든요. 원래 시가총액에 비하면. 그리고 그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25년 동안에 상속 스킴을 해준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 설계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각종 장애 회사를 통해서 비상장 그 주식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편법으로 그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쓱 넘겨준 거야. 이재용한테. 이재용한테. 그걸 쭉 당했잖아. 그걸 쭉 당하면서 20-30년 동안 계속 대형 로펌과 재벌들이 세법을 빠져나가는 걸 봐왔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네. 야 그러지 말고 주식시장 안에서 낼 건 내고 상속세 깔끔하게 내버리고 주가는 억누르지 마. 그리고 투자할 건 좀 투자해. 그래가지고 기업을 좀 성장시켜봐. 20년 30년 맨날 주가 억누르고 그다음에 상속시킬 거 싸게 상속시키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완전히 그 바보 멍청이가 된 거 아니야. 잠깐 끊어갑니다. 왜냐면 곽수산 좋으니까요. 곽수산 씨. 알아먹었지. 이재용이가 자기가 자기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길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봐야 의미가 없다니까. 말만 내가 들어. 말했잖아.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끊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알아들이. 곽수산이가 못 알아들으면 방송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재용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높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걸 상속받으려면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상속세 내기 싫으니까 주가를 눌러. 주가가 떨어지길 바래. 오히려 우리랑 정반대지. 자기 주식인데 주가가 떨어지길 바란다고. 상속세 내기 싫어가지고 그 짓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왔어요. 여태 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 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안 되고. 안 되죠. 이제 그 짓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주식시장 안에서 돈 낼 거 내면서 그렇게 좀 우리 같이 좀 잘 살아보자.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 깎아줄게. 그게 25%야. 그럼 그렇게 되면 배당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배당이 활성화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근데 잘못된 거야. 개인 투자자들만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401k라고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럼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라고 해봐야 우리 아까 그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환율 따지면 한 13억 정도 되니까. 백만장자가 된 70%는 어떻게 해서 되셨어라고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70%가 저는요 401k 퇴직연금 차곡차곡 20년 30년 모아가지고요 그걸로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말해 은퇴할 때 10억 정도를 갖고 은퇴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성장하게 되니까. 그럼 무슨 의미냐? 한국은 부동산만 깔고 앉아 있잖아. 그렇지. 캐시가 안 돌잖아 현금이. 그러면 지금 막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미국 같은 상황이었으면 내수가 어떻겠어요? 내수 좋아. 이분들이 10억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30년 남았는데 10억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주식시장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활성화돼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 국내 시장의 내수가 좋아져요. 활성화돼.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네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선순환 모델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쪽은 뭐 부자 감세니까 절대 부자 감세 절대 안 되면은 부동산 1가구 1주택 강남 아파트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세율 얘기가 잠깐 사라져 버렸는데 그 이소영 의원은 배당 소득에 과세하는 것과 법인세 비율을 맞춰놔야지. 배당 안 해주고 법인으로 그냥 해서 세금 아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진성준 의원이나 저기 입장에서는 아니 부자 감세 배당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주주인데 그거 불로소득인데 깎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빼가야 될 거 아니냐 요 생각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게 또 달라진 거지.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해가지고 최고 세율을 예를 들어서 뭐 25%로 깎아준다. 그렇게 깎아준다고 해갖고 이재용이 배당 안 하다가 갑자기 야 세금 깎아줘? 내가 배당할게. 이렇게 과연 할 것이냐? 그렇죠.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이 걱정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은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그 유인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얘기하냐. 그리고 유인 안 되더라도 아니 지금 으쌰으쌰하고 있는 분위기에 왜 굳이 찬물을 끼얹느냐. 뭐 이런 거죠. 아니 이거는 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배당을 무조건 많이 해달라 이것도 나쁜 거예요. 아니야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배당 자체가 배당을 할 만한 여건이 되고 배당을 뭐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면 가령 뭐 텔레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일정하기 때문에 배당을 꼬박꼬박 잘 해주면 좋죠. 외국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배당을 많이 해줍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서 그 주식이 무슨 뭐 수십 배 수백 배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니까 투자를 잘했으니까 그 기업에다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씨건 정의선 씨건 만약에 경영권을 인수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면 배당이나 주가나 주가 왜곡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경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배당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아. 정부의 원래 목표는 배당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거지 너희 가문의 경영권만 지키기 위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그걸로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왜곡시키지 말라. 그거는 그 회사 돈은 니들 한 5% 가지고 있는
당신들 대주주들 것뿐만이 아니고 95%의 일반 주주들 것이니 네.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놈들아 왜 그런 거를 못하게 알겠습니다. 집중 투표제도 막고 감사위원 선출도 막았느냐 네네. 그런 이야기가 사법 알겠습니다. 개정에 다 들어있는 네네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제일 문제가 세습 경영이야. 세습. 본질은 경영권 자체를 세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야. 맞죠? 네, 정확하게.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었으면은 항상 뭔가 이런 식의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기득권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는 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벌 중심으로 성장해온 경제 체제나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삼성을 그냥 이재용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그게 제일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야. 그게 모든 이재용 것들이. 게 아니야. 그렇죠. 주주들 거지.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라고.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경영 기자님은 확실히 말보다는 글이 좋은 것 같아요. 글이 실컷 말해주니까 이게 글이 뭐냐? 좋더라고. 아니, 최경영 기자 글이 좋아. 아니 실컷 말해주니까. 아니, 우리 기자님 네. 글 좋아. 기자가 그럼 글이 좋아요. 아니, 그거는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기자가 글이 좋아요. 나는 정말 기자님 잘 글 보고 오늘 처음으로 말하네. 빨리 끝내야 돼. 보내드려야 돼. 알겠습니다. 우리 최경영 기자님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3시 10분에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